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그 코멘트 포텐스닷에서 진행하는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웨비나는 오늘 한 1시간 정도 이내로 좀 짧게 준비를 했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좀 지금 근무 시간 중이시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을 내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짧은 시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미 이제 신청을 하실 때 당연히 아셨겠지만 오늘은 이제 기업의 생성형 AI 활용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실제 유즈 케이스 기반으로 변화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많은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저희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유즈 케이스들을 뽑아내는 작업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어떤 유즈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예시를 같이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 준비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내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소개드리면 이제 저희랑 같이 교육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혹시나 그러시더라도 좀 참고하셔서 좀 인터벤션들을 기획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그런 그렇게 조금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네, 유즈 케이스 기대되신다고 하니까 조금 또 걱정도 되는데, 일단 다들 유즈 케이스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유즈 케이스에 관심이 다 있으셔서 오셨기 때문에 유즈 케이스가 왜 필요한가를 또 한번 얘기 드리는 게 필요가 있을까 싶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즈 케이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자주 공유 드리는 장표이긴 한데, 확실히 저희가 정확히는 작년 딱 이맘때쯤, 그러니까 조금 더 전에, 작년 한 2월 말에서 3월 정도쯤부터, 작년 1분기부터 이제 기업의 생성형 AI 교육들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DT나 DX 관련된 교육들을 공급하다가, 이제 AI 관련된 교육은 작년 1분기 정도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1분기만 하더라도 첫 번째는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도는 다들 있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AI라는 키워드는 지금 갑자기 등장한 키워드는 아니에요. 사실 AI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예전부터 등장했었고, 아시는 것처럼 ATD에서도 AI가 강조됐던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매년, 저 언제부터인지 모르시겠지만 AI가 빠졌던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AI는 항상 등장했던 키워드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일단 기업의 HRD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올해 AI 관련된 교육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라는 기업은 저는 단언컨대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교육의 정도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예 교육을 하지 않는 곳은 없을 정도로 다들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기업에서 갖고 있는 기대감은 어떻게 하면은 생성형 AI를 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걸 반증하듯이 이제 지식 노동자의 75%는 이미 사실상 생성형 AI를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성형 AI 사용자의 78%는 개인 계정으로 그냥 실무에서 바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한 1년 전만 해도 이제 간단한 질문 해봤다, 그냥 내가 필요한데 써봤다 정도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생성형 AI, 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클로드가 됐든 어떤 생성형 AI 계정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리더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키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가장 엄청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서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길래 생성형 AI가 어떤 지점에서 생산성을 진짜 높여줄 수 있는 건가라는 이제 궁금증을 많이 가지게 되십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 그냥 결론은 어쩌면 다 뻔한 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작년도에 오픈 AI에서 미국의 펜실버니아 대학교랑 함께 이제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업무라는 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로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 두 번째는 사람과 협업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 업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이 뭐 그 업무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인지적인 업무,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면 이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단기적으로 초기에는 즉 그 드라마틱하게 단순 반복 작업, 단순 반복 업무들을 줄여내는 것을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이제 성숙기에 다다르면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대인관계 업무나 인지적인 업무조차도 결국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생성형 AI가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한 명의 사람이 10시간 써야 되는 거를 1시간으로 줄여준다는 이 속도 면에서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이겠지만 어쨌거나 정해진 시간 안에 예전에는 1시간 안에 10개 일을 했다면 이제는 1시간 안에 100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많은 양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 관점에서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지점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범위의 확장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 HRD 담당자라고 하면 이런 HR 관점에서의 업무만 잘 해내면 거기서 요구되는 스킬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요구되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결국은 잘하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디자인도 할 수 있어야 된다거나 뭐 코딩도 할 수 있어야 된다거나 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이제 넓은 범위 업무들을 한 사람이 수행해냄으로써 생산성을 이제 높이게 되는 게 세 번째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품질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냥 혼자 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품질 수준이 10이었다면 생성형 AI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인지적 업무의 어떤 도움이겠죠. 어떤 품질 수준이 15, 20, 30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생성형 AI를 통한 생산성을 높이는 마지막 네 번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을 사실 저는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문구를 이제 쓸 때 너무 공격적인가라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 한 번쯤은 이 생각을 저는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질문이 사실 코멘토, 저를 포함한 코멘토 포텐스닷에 있는 저희 모든 사업개발 담당자분들, 그리고 저희 교육 담당자분들, 저희 마케터분 모두가 이 질문을 늘 많이 해요. 이 질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성형 AI를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생성형 AI, 뭐 챗GPT가 됐든 클로드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이것들은 사실 툴일 뿐이잖아요. 이건 그냥 말하자면 뭐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이런 우리가 업무에서 주로 쓰는 그냥 하나의 툴일 뿐이고 그리고 이거를 학습한다는 이 교육이나 교육을 포함한 여러 인터벤션도 결국은 생성형 AI를 잘 쓸 수 있도록 돕는 건데 이건 어쨌거나 일종의 수단, 어떤 교육을 할지는 교육도 결국은 수단인데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거는 실무에 적용해서 우리 실무자들의, 우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고민들을 다들 고민하시고 고생하시고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 진짜 우리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게 기업뿐만 아니라 이 교육을 같이 준비하고 운영하는 파트너사도 같이 고민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좀 과감하지만 저는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대다수의 기업들은 여기서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비단 물론 생성형 AI라는 게 지금 시장 자체가 태동되는 시기이고 기업들이 이제서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제서야 뭔가 교육이나 아니면 인터벤션들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정말 성과를 내냐라고 판단하기는 이른 시기인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기업들이 교육을 여전히 준비를 했고 제공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언컨대 여전히 생성형 AI 관련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AI 이전에 우리가 이 경험들이 이미 많은 기업들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에서 성과를 아직 많이 못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험은 무엇이냐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아직까지도 모든 기업들이 아젠다를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DT입니다. DT에서 우리가 했던 것은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모든 우리 조직원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업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거에 필요한 인프라도 갖추시고, 이거에 필요한 조직의 구성도 바꾸기도 하고, 변화 추진팀을 꾸리기도 하고, 인터벤션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DT에 대한 실제적인 성과 유즈 케이스를 뽑아낼 수 있었던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HRD 담당자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성과와 이런 것을 못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뒤에서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우리 실무자들이 실제 이 업무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생성형 AI가 됐든 디지털 관련된 어떤 툴이나 스킬이 됐던 이런 수단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교육을 하고 이 교육을 중심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인터벤션이 설계되지 않고 단순히 스킬이나 툴에 대한 교육에 대한 스킬과 툴 교육이라는 관점으로만 너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실제적인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유즈케이스 발굴이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유즈케이스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뭐 생산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왜 중요하냐.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결국은 조직 전체가 조직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변화에 동참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함으로써 업무 생산성을 높일 때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질 텐데, 당연히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는 반대 세력들이 존재하고 회의론자들이 존재합니다. 이 회의론자들의 어떤 의견과 이 힘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저는 유즈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유즈 케이스는 결국은 이 변화가 정말 우리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증거 같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우리 HRD에서 인터벤션을 제공된 인터벤션을 통해서 단기적인 성과들이 나오면 이 단기적인 성과들이 계속해서 조직 내에 전파돼야만 그게 되겠어? 그게 도움이 되나? 내 업무에 좋아하는 보이는데 내 업무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 바쁜데 그것까지 할 수 있나? 라고 이제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들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공적인 케이스들을, 이 유지 케이스를 계속해서 사내에 전파하는 거고, 사내 전파를 위해서는 당연히 유지 케이스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태초에 가장 우리가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거는 인식의 전환이고, 인식이 전환되고 나면 이를 기반으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스킬을 교육하고, 여기까지에 머무는 게 그 기존의 교육이었다면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실무에 바로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이루어져야만 앞에 있는 인식 전환과 행동 유발 교육들이 훨씬 더 그 힘을 받아서 잘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즈 케이스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최근에 우리가 생성형 AI가 얼만큼 좀 훨씬 더 각광받고 있는 상태이며 이 관점에서 우리가 유즈 케이스가 왜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유즈 케이스 사례를 직군별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사례를 짚기 전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유즈 케이스의 일종의 유형을 먼저 한번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즈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두 축의 사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즈 케이스 자체가 어떤 실무자 개인 단위에서의 과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유즈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실무자가 본인의 업무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관점의 이제 유즈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관점은 조직, 어떤 팀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어떤 팀을 좀 넘어선 어떤 조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직 단위에서의 어떤 그 유즈 케이스이거나, 혹은 전사의 어떤 사업 관점에서의 어떤 그 유즈 케이스거나, 이런 이제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관점은 당연히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단순 반복 작업들을 제거하는 게 대부분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업무 생산성이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이제 자동화 시킨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시간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챗봇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고객 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하는 등의 작업들이 결국은 이제 개인 단위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 유즈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직과 비즈니스 단위는 여기서 두 가지 축으로 나뉘는데요. 하나의 축은 고객 경험과 만족을 강화시키는 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축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축이 있습니다. 고객 경험과 만족을 강화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의 고객들이 어떤 맞춤형의 어떤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들에게 훨씬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한다거나 훨씬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한다거나 혹은 마케팅 관점에서도 이제 맞춤화된 어떤 콘텐츠들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 경험의 만족을 강화시키는 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사실 뭐 요게 제공되기 전에 맞춤형 제품이든 맞춤형 어떤 마케팅 콘텐츠이든 이것들이 제공되기 이전에 당연히 고객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들도 당연히 고객 경험이나 만족 강화에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 우위 확보 관점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사업을 그 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6개월 정도 걸리는 뭔가 제품 개발 어떤 그 NPD 프로세스가 있다면 NPD 프로세스를 6개월이 아니라 1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낸다거나 혹은 과거에는 경쟁사의 어떤 동향이나 경쟁사의 어떤 사례들을 조사하거나 이게 인식하고 파악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던 것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것들을 그 조사해서 우리의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관점으로 유즈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꽤 많은 기업들과 이제 뭐 지난 한 1년 정도 동안 이제 유즈 케이스들을 만들어 보면서 그 사례들을 보면 아직은 대부분 개인 과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에 있는 그 결국은 옆에 있는 조직 프로젝트와 이제 비즈니스 사업 이 영역에 있어서의 뭔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개인 단위의 그 실무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높아져야만 저게 가능하고 그리고 단순히 개인 단위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역량이나 스킬이 높아지는 것만으로 저게 이루어지진 않고 이제 조직 단위나 사업 단위에서 무언가 나오려면은 결국은 개인 단위의 역량을 넘어서 팀과 조직 단위 그리고 전사 단위에서 일하는 방식이 변화돼야 된다거나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의 어떤 구축 체계가 변화돼야 된다거나 여기서 요구되는 인프라 체계가 변화돼야 된다거나 뭐 제도가 변화돼야 된다거나 하는 등등의 여러 선결 조건들이 많이 해결이 돼야만 옆에 있는 이제 조직이나 사업 단위에서의 이제 유즈 케이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드리는 것도 대부분 그렇고 저희가 실제로 해보면 이제 지금 수준에서는 개인 단위의 생산성을 높이는 유즈 케이스가 이제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뒤에 내용들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즈 케이스들 뭐 여러 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 유즈 케이스들을 어떻게 하면 진짜 생동감 있게 전달드릴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으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걸 막 일일이 제가 엄청나게 그 다이나믹한 영상으로 만들기는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런 건 좀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텍스트로 간결하게 잘 담아서 좀 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들으시다가 궁금한 게 있거나 뭐 하신 게 있으면은 이제 채팅을 남겨주면 제가 지금 뭐 환경상 바로 지금 채팅을 좀 못 보고 있는데 채팅이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제가 끝나고 쭉 보고 답변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직군별로 쭉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요거는 이제 HRM 인사에서 이제 있었던 유즈 케이스입니다. 이 업무의 사례는 그 조직 정보가 사실 좀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회사에 따라서 이 조직의 변경이라는 게 그렇게 잦지 않을 수도 있고 거의 일어나지 않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쨌거나 좀 특정 시기별로 조금씩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변경들을 결국은 HR에서는 조직도 변경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이걸 최신화시키는 작업들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만드셨던 분은 이걸 이제 회사에서는 매월 월 단위로 이런 조직 정보를 취합받아서 조직도에 대한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는 작업들을 하셨어야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 4시간 정도의 시간을 여기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했던 업무는 상상해 보시면 되게 프로세스가 단순한데 이제 전사의 이제 담당님들에게 조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변경된 조직 정보를 달라고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은 당연히 어떤 템플릿이 있는 엑셀 파일이 첨부되어 있겠죠. 그걸 보내고 그러면은 각 조직의 부서의 담당자들이 그걸 받아서 양식을 입력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해서 그걸 돌려주시면 그 엑셀을 하나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이 파일을 하나의 엑셀 파일로 취합하는 작업을 하셨을 거고요. 취합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전사 조직도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이걸 하느라고 어쨌거나 한 달에 4시간,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반나절 정도는 이 업무를 위해서 시간을 쓰셔야 됐었는데 이 자체를 자동화함으로써 매월 한 10분 정도만 소요세 투자하면 되는 이제 업무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건 되게 단순해요. 전사 조직도 이제 이메일 보내는 거를 정해진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그 이메일이 날아가고요. 담당자들에게 날아간 이메일이 이제 쭉 이제 회신을 주시면 회신을 주시면 그 회신된 내용에서 이메일만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특정 폴더에 저장해 놓고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특정 이제 시점이 되면
다시 이제 하나의 파일로 자동으로 취합하는 이 작업을 하고 취합된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 정도만 하면 되니까 매월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이 문제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이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제 바뀌었다라는 유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원래 한 달에 4시간 정도 썼기 때문에 매월 4시간 쓰면은 연간으로 보면은 12개월이니까 48시간을 소요해야 됐던 어떤 업무가 결국은 한 달에 10분씩만 소요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간 자체가 이제 우리가 높아지는 시간이 그 향상되는 시간은 연간 한 일주일 정도의 근무일 수를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었던 유즈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영업입니다. 이건 영업 사례인데요. 영업에서도 뭐 유사한 사례입니다. 뭐 종류만 좀 다르지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례인데 영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제품별 판매, 뭐 원가 데이터에서 이제 한계이익과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작업들을 이제 매주 2시간을 투여해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판매 원가 데이터를 추출하셔야 되고 이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찾아서 복사해서 하나의 어떤 원본 시트로 취합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제품별로 이제 원가랑 이런 것 이익들을 쭉 다 조사하는 것들을 하나의 시트로 취합하고 취합된 걸 가지고 이제 영업이익이랑 한계이익을 수식을 걸어 작성한 다음에 결과를 도출해서 뭔가 이제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좀 제품별로 영업이익이 안 좋은 것들, 그 한계이익이 안 좋은 것들을 찾아내서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한 이런 이제 작업들을 매주 2시간씩 투여해서 이제 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제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이걸 하나의 엑셀 파일로 취합해서 좀 그 성과가 낮은 제품들을 추출해내는 것들은 다 자동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것들을 다 자동화함으로써 여기는 사실 1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1분도 안 되는 그냥 아예 완전 자동화된 방식으로 업무가 전환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를 자동 추출해서 취합해서 그냥 시점이 되면 매주 알아서 이제 성과가 안 좋은 제품이 뭔지가 딱 나오는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형태의 어떤 유즈 케이스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연간 그 2.5주 일이 갑자기 세이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치로 보면은 그냥 그 2.5주, 2주 이상의 어떤 시간들이 갑자기 더 생기게 되는 사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사하지만 유사하게 영업이지만 이제 영업 관리의 내용입니다. 영업 관리의 내용은 이제 매주 혹은 매월 발생하는 이제 좀 편의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이제 검색해보는 이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 관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실제로 영업하시는 담당자분들에게 이런 걸 안내 주실 수도 있고 관련된 정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대응을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 인터넷 접속을 해서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키워드로 막 검색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뉴스 검색도 해보고 등등 하는 작업들을 쭉 하다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클리핑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보고 이거 맞네라고 싶으면 요거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이제 요걸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보고서를 쓴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시느라고 매주 어쨌거나 1시간씩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슈의 내용을 자동으로 검색해가지고 엑셀에 다 정리하고요. 정리된 내용, 예를 들면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자동으로 특정 키워드들이나 특정 어떤 조건에 맞는 기사들이 자동으로 다 정리되면 그 내용들을 그냥 월요일 아침에 오셔가지고 출근하면 확인해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네 싶은 부분만 체크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거나 다음 이제 업무들을 이제 진행하는 식으로 했더니 그냥 매주 1시간씩 쓰던 게 매주 5분으로 줄어드는 이제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영업관리인데요. 좀 우연히 저희가 영업관리분이 좀 그 사례가 좀 많은데 요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시 데이터 추출해서 데이터 가공해가지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영업팀 내에 이제 공유하는 작업들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시 데이터를 사내망에 접속해서 원시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 받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형태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걸 함수로 가공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함수를 작성하는데 시간들이 많이 걸려서 요거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데이터가 뭔가 잘못된 건 없는지 점검하고 이제 완료되고 난 팀에 공유하는 이런 작업들을 했다고 합니다. 0.1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AI 통해서 이제 했던 건 결국은 4시간 쓰던 거를 아예 시간을 쓰지 않고도 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만들어진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사내망 들어가서 원시 데이터 추출하고요. 추출된 데이터를 VB 코드 실행만 하면 자동으로 원하는 형태로 쭉 가공이 되고 가공된 내용을 그냥 다시 그 누계 데이터에 반영하는 것도 자동화까지 해서 모든 원래 했던 업무들이 전체적으로 다 자동화되는 유즈 케이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거의 190시간 정도 쓰던 이 작업을 전부 다 자동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 한 3주일 이상을 세이브했던 유즈 케이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건 유사한 내용이고, 그래서 영업 지원 내용이고, 영업 지원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유사한데, 요것도 똑같이 이제 요거는 그 전자세금 계산서 작업인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좀 못 받는 곳들에 대해서는 종이 세금 계산서를 일일이 이제 수기로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줘야 되는 이런 업무가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보내야 되네 하면, 종이 세금 계산서에 그 담겨야 되는 데이터들을 SAP랑 포스에서 데이터로 받아가지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다 하나하나 작성해가지고 요걸 이제 그 이메일로 보내주는 요 작업을 했고, 이제 매월 거의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거의 매월 한 뭐 반나절 정도의 시간들을 쓰신 거죠. 그래서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보면 뭐 거의 절반 정도 가까운 시간을 쓰셨던 업무를 이제 거의 자동화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만 소요하면 되는 업무로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SAP랑 포스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도록 이제 만들었고요. 다운로드 된 파일을 가지고 이제 파일을 자동으로 취합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금 계산서도 종이로 뽑아낼 수 있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계산서를 이제 메일로 발송할 수 있게 요 작업까지를 이제 자동화했다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메일 발송은 당연히 세금 계산서가 잘 작성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데이터 다운로드 받고 취합해서 세금 계산서 작성하는 것까지를 자동화하고, 요 만들어진 세금 계산서를 담당자가 한번 눈으로 쭉 확인한 다음에 오케이 하면은 이제 메일 발송하는 작업으로 변환이 돼서 30분 정도면 끝나는 업무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거의 4주일 가까이, 연간으로 한 4일 정도의 세이브가 있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케팅 사례입니다. 사실 뭐 마케팅 사례는 이런저런 다른, 저희가 지금 소개드린 사례 말고도 보통 상상하시는 게 뭐 마케팅의 어떤 이미지 콘텐츠나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 외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마케터라고 하면은 고객에 대한 조사나 시장에 대한 조사들, 이런 것들이 되게 기반이 돼서 마케팅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이 소요되는 단순 반복 작업이 있다거나, 혹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역량의 문제나 스킬의 문제로 인해서 그 분석을 잘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마케터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 제품의 고객 반응을 분석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평점이나 이제 리뷰 같은 것들을 쭉 조사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는데, 기존에는 첫 번째는 요거 자체가 너무 방대한 양들을 분석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하기가 일단 어려워서 사실상 데이터 분석 거의 못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 해야 되는 업무를 보시면은 평점과 실제 리뷰를 확인해서 요 실제 작성해준 내용을 보니까 평점이 뭐 3점 정도 줬지만 요 내용은 실제로는 좀 진짜 안 좋은 내용이네. 1점에 가까운 거구나. 혹은 이 사람이 한 3점 줬지만 내용을 보니까 거의 한 4, 5점에 가까운 점수를 하고, 이런 이제 평점과 실제 리뷰 간의 오차를 직접 검수하면서 그거를 이제 조정하는 작업들을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월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작업인데, 그래서 상상해 보시면 하는 이제 워크플로우가 제품 군별로 이커머스 리뷰를 엑셀에다가 쭉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당연히 이걸 뭐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다운로드가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하면 하나 한 땀 한 땀 복사 붙여넣기로 이제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다 나눠져 있는 엑셀 파일들을 하나의 파일로 양식을 통합해서 이제 취합을 하게 됩니다. 취합된 게 결국은 고객들의 어떤 평점과 리뷰 데이터면, 이것도 이제 한 땀 한 땀 보면서 리뷰랑 평점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들을 해왔던 것, 이제 매월 2시간씩 투자해서 해야 됐었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이커머스의 리뷰가 도착하면 자동으로 엑셀에 그냥 꽂히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데이터들이 쭉 정리가 되고요. 쭉 데이터가 정리되면 사전에 챗GPT에서 GPTS라는 기능을 통해서 챗봇을 만들어 두고, 이 챗봇에다 정리되어 있는 고객의 그 리뷰와 평점 점수들을 쭉 집어넣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들이 어떤 감정인지, 어떤 키워드이고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분석해냄으로써 매월 1시간만 투자하면, 이전엔 2시간 쓰던 걸 1시간만 투자하면 데이터 정리는 물론 이제 고객들이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 어떤 키워드를 주로 쓰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쭉 다 정리해주는 작업까지 할 수 있었던 이제 사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케팅 사례인데요. 마케팅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터 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 트렌드 조사가 있어요. 시장에서 키워드 검색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케이크를 관련된 걸 뭐 하신다고 하면 케이크와 관련된 어떤 트렌드를 조사하신다거나, 음료라고 할 때도 음료에서 어떤 이제 음료들이 요즘 뜨고 있고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조사하셔야 되는 업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시간 소요가 많은 이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월 10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뭐 야근을 한다고 치면은 그냥 하루 종일 이 업무만 하셔야 되는 이제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어떤 이 키워드를 넣어볼까 저 키워드를 넣어볼까 해보시면서 음료나 음료 신제품 등 키워드로 계속 검색해서 검색 결과들 뉴스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거 되게 의미 있네 이건 별로네 하면서 찾아서 이제 데이터를 쭉 정리해서 이 기사들을 엑셀에 정리하고요.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좀 인사이트가 도출되거나 정리된 내용이 있다면은 그걸 이제 PPT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들로 시간을 많이 소요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셨던 거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 키워드에 맞는 기사들을 쭉 찾고 이 기사를 하나의 엑셀로 정리하는 작업을 일단 다 자동화하셨고요. 이게 자동화가 되고 나니까 그러면 온전하게 내가 이 내용들을 확인해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데만 시간을 투여하면 되는 업무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만 소요하시면 이제 이 업무들을 이제 수행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케이스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은 사실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든 것도 있지만 과거에는 업무 시간 10시간 중에 진짜 많이 써야 되는 게 결국은 자료를 조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다면 이제 바뀐 방식은 자료 조사는 기계가 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서 양질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됐다라는 이제 유즈 케이스 많이 쓰게 됐다라는 점에서 이 지점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저기 텔레마케팅 관련된 이제 사례입니다. 텔레마케팅은 또 뭐 앞에 있는 마케터 어쨌든 텔레마케팅은 마케팅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도 그 앞에 있는 마케팅 사례랑 거의 유사한데요. 제품 사례 들어가서 제품 리뷰를 확인하고 인사이트 도출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월 3시간씩 쓰면서 했던 일인데 사이트 계속 들어가가지고 리뷰 확인해보고 리뷰 데이터 중에서 키 메시지를 내가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것 같네?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주요한 이제 리뷰들을 추출해가지고 임의로 추출된 그 데이터를 그 리뷰를 가지고 좀 인사이트를 뽑아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마케팅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리뷰 데이터를 일괄 자동으로 다 수집하고요. 그러니까 임의로 추출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자동으로 다 추출하고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챗GPT에 업로드해서 이 리뷰 전체를 분석하고 키워드를 뽑아내고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를 이 챗봇을 가지고 계속 이제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업무 방식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매월 투자하는 시간이 3시간이었던 1시간으로 줄어들었던 사례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어떤 특정 되게 임의로 추출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만 내가 그냥 분석해서 마케팅 활동을 했다면 이건 전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고객의 전체 리뷰를 일단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고 이 분석된 내용을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없더라도 GPT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키워드 도출하고 인사이트 도출해서 액션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 유의미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텔레마케팅인데요. 이것도 뭐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유사한 이야기인데, 이건 리뷰가 아니라 이제 자사랑 제품과 유사한 이제 다른 제품들을 좀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이제 경쟁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쟁사는 어떻게 제품을 좀 베리에이션을 줘서 만드는지, 경쟁사는 어떤 프로모션을 하는지 이런 것들 조사해서 우리도 그럼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제 조사 작업들을 매월 2시간씩 했었고, 이걸 이제 한 달에 한 30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업무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례랑 비슷하게 이제 이런 경쟁사 제품의 어떤 동향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조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다면 이건 이제 자동화해서 자동으로 조사를 하고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내가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해서 내가 그 해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데 좀 더 시간을 씀으로써 시간을 덜 쓰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필요한 그 적은 시간을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 있는 일에서 투자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그 색다른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색다른 직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생성형 AI를 접목시킨다고 하면 뭐 경영 지원이나 뭐 이런 마케팅이나 뭐 영업이나 이런 이제 좀 직군들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앞으로 뒤에 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연구개발이나 생산 이런 거에 대한 사례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연구개발 사례인데요. 연구개발은 이제 뭐 연구개발에서 하시는 업무가 되게 다양하고 산업마다 연구개발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이 PDF 파일로 있다고 해요. 도면이 PDF 파일로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어떤 정보들을 한 땀 한 땀 이제 확인해서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그 정보를 엑셀에 붙여넣어서 엑셀 파일로 정리하는 작업들을 결국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한 번 할 때마다 한 2-3시간씩 드는 이제 이런 작업이었고, 뭐 연간으로 보면은 뭐 한 20시간 정도 이제 드는 이제 업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업무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변화했냐면 그냥 엑셀 시트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특정 어떤 PDF에서 이 데이터를 긁어 올지를 선택하게 되고 PDF를 선택하면 그 자동으로 엑셀 파일에 내가 복사해서 그 마우스 드래그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던 이 작업들이 자동으로 엑셀에 정리해서 들어오도록 이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땀 한 땀 파일 열어가지고 그 정보 찾아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엑셀에 붙여넣고 요 끄고 다시 또 PDF 열어가지고 또 다른 PDF에서 또 마우스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해서 엑셀 붙여넣고 하던 이 노가다 작업을 이제 엑셀에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엑셀 파일에 쭉 정리되는 작업으로 변화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구개발에서도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좀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뭐 R 코드가 됐든 SQL이 됐든 파이썬이 됐든 어떤 코드가 됐든 일단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래서 코드가 구현되고 나면 이 코드를 실행해 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코드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럼 코드를 리뷰해서 수정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코드는 잘 돌아가는데 분석의 결과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닌 형태로 나오거나 혹은 이렇게 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좀 더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다는 이제 생각들이 계속 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코드를 리뷰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요거를 잡아주는 작업들을 이제 하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선된 방식은 이제 코드 자체를 생성형 AI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작성된 코드로 그냥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코드로 작성을 하면 이 코드로 일종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냥 엑셀 데이터에 엑셀에다가 데이터만 입력하면 내가 저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코드 작성하고 실행해봤다가 이게 아니네 하고 다시 고쳤다가 실행해봤다가 고쳤다고 하는 이 반복 작업을 하지 않고도 사전에 만들어진 봇에 의해서 엑셀 데이터와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형태로 만들어짐으로써 거의 이분은 사실 이 작업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소요하셨는데 저 이렇게 극단적으로 시간을 많이 쓰신 분은 앞선 사례 없긴 했었는데 매월 32시간씩 거의 투자했던 업무가 매월 10분만 투여하면은 원하는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식으로 업무가 이제 변경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실 이 사례의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이분이 이제 R 코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셨는데 이게 파이썬으로 하면 되게 잘 된다는 건 알고 계셨대요. 근데 파이썬 코드를 본인이 할 줄 모르셔가지고 파이썬을 배워야 되나는 고민을 하시다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 이제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냥 엑셀에 데이터만 넣으면 분석이 될 수 있게 작업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파이썬 분석을 할 수 있게 AI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네 이런 사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시던 이제 직군 담당자의 사례인데요. 요건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그냥 간단한 SQL을 그냥 쿼리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어떤 고급 SQL을 작업하는 거는 앞선 이제 사례랑 비슷하게 쿼리를 짜고 실행해보고 이게 아니네? 그럼 다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이제 수정하는 작업들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거의 10시간씩 써야 되는 이제 업무였는데 이것도 앞선 것과 좀 비슷하게 GPT를 통해서 사전에 챗봇을 만들어서 데이터에 대한 정보랑 이런 것들을 주고 챗봇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이거에 맞는 SQL 쿼리를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작성된 쿼리를 가지고 이제 바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됨으로써 예전에는 요거 한번 직접 쿼리 짜가지고 실행하는데 한 10시간 걸렸다면 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작업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 작업의 환경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사업기획입니다. 사업기획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사업기획 부서마다 사업기획이라는 게 하시는 일들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적용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업기획 담당자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관계 법령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변경됐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이거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걸로 하는데 해도 되나요?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질문이 들어오면은 상상해보시면 아마 이게 HR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로 알고 있는데 상상해보시면 업무의 프로세스 이렇게 될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 채널로 예를 들면 채팅으로 오기도 하고 이메일로 오기도 하고 전화로 오기도 할 텐데 문의가 들어오면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하고 그거를 막 찾아봅니다. 법령도 찾아보고 판례도 찾아보고 확인해 본 다음에 이걸 판단해서 다시 이제 알려드려야 되죠. 이건 어떻게 됩니다 라고 정보를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번 여기 아마 매주 1.5시간이라고 써주셨지만 이제 문의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셔야 됐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전에 이제 챗봇 GPTS를 만들어서 이걸 기반으로 챗봇에 이제 이제 실무자분들이 질문해 오시는 질문들을 넣으면 이제 관계 법령이나 판례들을 GPTS가 자동으로 검색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답변받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챗봇이 해오는 답변을 기반으로 이제 담당자가 확인해서 판단한 다음에 실무자에게 그 답변을 전달하는 식으로 업무 방식이 바뀌어서 이제 뭐 질문 들어올 때마다 잠시만 기다려서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이렇게 응대해드릴 수 있고 이제 투여되는 시간도 훨씬 더 적어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앞선 사례랑 뭐 똑같습니다. 사실 내용만 다르고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유관 그 경영 지원 팀에서 이런저런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질문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회사의 어떤 규정 이런 것들 혹은 이제 외부의 규정, 필요한 규정들을 쭉 다 정리를 해두고 그 규정에 따라서 답변하실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바로 답변을 얻어가지고 확인해서 그 안내드릴 수 있도록 이제 변경된 케이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생산 사례입니다. 이제 생산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이 생산 사례 같은 경우는 생산 현장의 사례는 당연히 아니고요. 생산 관리나 이쪽 이제 사례인데 생산에서는 매일 이제 어쨌거나 매월 그 SAP 실적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하나하나의 실적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취합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SAP 들어가가지고 실적 데이터 다운로드해서 엑셀에서 이제 그 파일로 관리 파일로 옮기고 이걸 또 정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했었는데 이걸 자동으로 SAP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정리해야 되는 입력해야 되는 엑셀 파일에다가 자동으로 이제 정리시켜주는 이제 자동화를 하심으로써 한 달에 거의 한 10시간 써야 되는 작업을 2시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도 앞선 다른 직군과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핵심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그 업무가 있고 이거를 위해서 써야 되는 또 해야만 하는 다른 업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도 생산 담당자로서 어쨌거나 우리가 그 생산 실적을 관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국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시간을 많이 쓰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정리하는 데 시간 많이 쓴 것을 줄이고 내가 진짜로 집중해야 되는 업무에 훨씬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구매 사례인데요. 구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구매도 워낙 뭐 모든 직군이 그렇지만 구매도 워낙 이런 단순 반복 작업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SAP 송장 처리하고 그래서 매일 건별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이미지 포함해서 이메일을 발송하는 작업을 했다고 하면서 SAP에서 송장 처리하고 처리된 화면을 이제 캡처해서 처리됐어요라고 하는 걸 이제 메일로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운계산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요걸 이제 송장을 처리하고 요걸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메일로 자동으로 보내주는 이 작업을 그냥 아예 자동하셨고 중간중간에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한 달에 4시간 썼던 업무를 이제 2시간 쓰는 업무로 변경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좀 쭉 그냥 말씀드렸는데 저기 이제 말씀드렸던 업무가 제가 계속 걱정이 됐던 거는 이제 텍스트로만 전달되다 보니까 이게 얼만큼 대단한 그 유즈 케이스인지가 얼만큼 전달이 될지가 좀 걱정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좀 정리를 드리자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유즈 케이스의 대부분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사무직 근로자분들이 우리 실무자분들이 하는 업무에서 업무의 종류가 10개가 있다고 하면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회사에서 가치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업무에는 막상 시간을 못 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HRD의 업무를 빗대어서 보면은 HRD에서 우리가 훨씬 더 가치 있게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교육의 설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설계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더 정보들을 많이 얻고 데이터를 찾아보고 분석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교육을 운영한다거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그 데이터를 취합하고 가공하고 보고 작성하고 하는 등등의 조금 소위 말하는 단순 반복 작업에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쓰게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분들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유즈 케이스의 공통적인 어떤 속성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렇게 가치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에 더 집중하실 수 있게 단순 반복 작업들을 이제 자동화시키고 혹은 완전 자동화는 아니더라도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해낼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이제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에 더 집중하고 생산성 있게 일할 수 있게 돕는 사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내가 못했던 것들을, 예를 들면은 뭐 고객의 어떤 반응이나 정성 데이터나 정량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기를 엄두를 못 냈었는데, 원래는 못했던 것들을 AI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이제 유즈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전체 유즈 케이스를 조금 요약해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유즈 케이스 도출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한 15분 정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볼 때 유즈 케이스 도출을 막는 요인은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조금 이제 과격한 표현으로 진짜로 우리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냐라는 질문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못하고 있는 요인으로 저는 4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걸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스킬을 학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교육을 제공하지만 이 스킬 자체가 제대로 학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막상 내 실무에 필요한 스킬이 학습되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스킬들이 교육 내에서 다뤄진다거나, 아니면은 스킬은 배웠는데 단순한 스킬이라기보다는 어떤 툴 사용법을 배우게 되고 내 실무에서 요구되는 어떤 스킬들을 학습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와 연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킬 학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성공 경험의 부재로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생성형 AI를 실무에 적용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이 우스울 수 있지만 좀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면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막상 처음 생성형 AI로 뭔가를 해보시면, 제가 지난달에 진행했던 그 원데이 클래스 와보신 분은 조금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야, 이거 가지고 내가 이런 자동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이제 되게 그 난이도 조절을 통해 교육에서 쉬운 단계부터 계속해서 성공시켜드리는 경험을 가져가셔야 결국은 나도 이거 한번 적용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인터벤션을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성공 경험을 줄 수 있는 이제 장치들이 없으면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막상 이제 실무에 돌아와서도 이거 해볼 수 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잘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막상 그 이제 교육을 아무리 잘 받고 가셔도 실무에 돌아가면 그래서 내 업무 어디다 적용하지? 라는 이 현업 과제를 선택을 잘 못하십니다. 선택을 잘 못한다는 게 아이디어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교육을 잘 받으시면 당연히 이런 거 해볼까 저런 거 해볼까에 대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으신데, 아무래도 이거를 실제로 적용해서 생산성을 높여본,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과제에다가 하는 게 적절한지,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수 있는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과제 발굴 자체를 좀 하기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과제 발굴 잘 안 되면 너무 큰 일을 보통은 자동화하려고 하신다거나 너무 큰 일을 뭔가 효율화하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원데이 실습 교육 실제로 해보면은 스킬도 잘 알려드리고 자신감도 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거 해보고 싶으세요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물론 이건 실무는 아닙니다만 저는 주식 투자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불가능하냐고 물어보시면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당연히 가능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문제는 그분이 이걸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되게 어려움들이 많으실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진행해보면 벽에 부딪히시면서 결국은 이제 포기하게 되실 거기 때문에, 보통 그 실무자분들이 뭐 하고 싶으세요로 물어보면 이따만하게 큰 걸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과제를 적절히 선택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진짜 현실적인 문제인데, 아무래도 원래 해오시던 업무의 방식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새롭게 일을 하시려고 하면 초기에는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 봇을 만든다거나 뭔가 고도화하기 위한 챗봇을 만든다거나 하는 작업들에 시간 투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내가 당장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고 당장 달성해야 되는 성과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은 퇴근해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거나 이런 뭐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수행 시간 확보를 확실하게 해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게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2가지 방안을 같이 이제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실습 교육 기반으로 기초 스킬을 강화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스킬을 강화하는 과정이 결국은 실습을 통해서 실습을 성공해 보는 경험으로 스킬을 강화하게 되는 거고요. 스킬이 강화된과 동시에 실습을 통한 성공 경험이 자신감을 계속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킬 학습과 그리고 자신감 결여에 대한 이 부분은 다 이제 해소가 되는 형태로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맞춤형 실습 교육으로 기초 스킬을 강화하는 한 가지 인터벤션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핸즈온 멘토링 세션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핸즈온 멘토링 세션을 통해서는 결국은 그 적절한 현업 과제를 선택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적절한 과제가 선택되셨으면 이거를 시행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확보해 줄 수 있는 거죠. 핸즈온 멘토링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자리에 앉혀서 이거 과제를 수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핸즈온 멘토링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유즈 케이스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데이 실습 교육과 그 핸즈온 멘토링 세션이 결국 앞서서 좀 설명드렸던 이 네 가지 유즈 케이스 도출을 막는 장애 요인을 해결해 주는 장치다, 솔루션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킬 학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맞춤형 실습 교육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자분들이랑 교육 대상자분들이랑 같이 설문도 해보시고 인터뷰도 해보시면서 결국은 일종의 수요 조사인 거죠. 그래서 어떤 업무들을 수행해내는지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서 그 업무를 먼저 정의하고요. 정의된 업무에서 어떤 단계로 업무를 진행하는지 워크플로우를 뜯어본 워크플로우에서 결국은 우리가 생성형 AI에서 어떤 스킬은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 광범위한 스킬 중에 어떤 것들을 학습해야 되는지를 선택하고 이 스킬을 학습하기 위한 이제 과제들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진 이제 직군별 맞춤형 과제를 통해서 실습 교육을 하면 성공 경험도 얻으시고 필요한 스킬도 학습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스킬이 학습이 되시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제 핸즈온 멘토링 세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핸즈온 멘토링 세션은 크게 두 파트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국은 내가 어떤 과제를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현업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최대한 10명 정도로 구성해서 워크숍과 토의 형태로 그리고 이제 토의 형태로 진행이 돼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 중에 어떤 업무가 생산성을 높이는 게 가장 시급한지 이것을 이제 시급도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난이도를 보고 이제 어떤 과제를 우선적으로 좀 생성형 AI를 적용해 볼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2주 혹은 3주 동안 이걸 같이 멘토링과 같이 풀어나가는 과제를 수행나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유즈 케이스가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사내에 성과 공유 같은 걸 진행하시면서 이런 사례들을 계속해서 전파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요건 이상적으로는 이제 실제로 멘토링 세션이 진행되기 전에 본인 직접 고민해서 어떤 과제를 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가장 좋고요. 이게 어렵다면 1주차에 그냥 같이 모여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본격적으로 멘토링이 진행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 이제 어떤 과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과제가 선정되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주차 동안은 멘토링과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보실 수 있게 이 자료를 나중에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제공해드릴 테니까 이 자료도 한번 보시면서 인터벤션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대한 3시 맞춰서 좀 끝내보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유즈 케이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진짜 이유는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즈 케이스는 단순하게 A라는 실무자가 저런 사례를 만들었네. 와, 일주일에 10시간 쓰던 거를 일주일에 한 30분이면 되게 만들었어. 진짜 대단하다 하고 끝나는 것에서 저는 결과가 머무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훨씬 더 크게는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외부의 어떤 파트너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재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즈 케이스를 만드는 것들을 계속해서 스노우볼을 굴리듯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핸즈온 멘토링 세션을 제공하고 이걸 통해서 유즈 케이스가 나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낸 실무자 개인이 어쨌거나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게 1차적인 어떤 결과물이 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어쨌거나 나는 매주 10시간을 쓰던 거를 30분만 투여하면 되니까 이제 생산성이 높아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즈 케이스의 어떤 결과물이고요. 두 번째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분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성공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한 번에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냈다고 모든 사람이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냐라고 질문하시면 당연히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쌓이다 보면 이런 분들이 10명, 20명, 30명 쌓이다 보면 그 중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생성형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이제 잘 학습해서 내재화 되신 분들이 나올 거고요. 이분들을 다시 멘토로 활용해서 핸즈온 멘토링을 사내에서 운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내에서 핸즈온 멘토링 운영하시면 유즈 케이스가 더 많이 나오게 될 거고, 유즈 케이스가 나올 때마다 똑같이 생산성을 높인 개인의 실무자들이 늘어나고, 이 사람들은 동시에 또 멘토가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면서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즈 케이스가 쌓이다 보면 이 고리가 도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잘 도는 데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유즈 케이스가 사내에 전파됨으로써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즈 케이스를 처음에 만들 때는 삐걱거리면서 되게 어렵게 움직일 수 있으나 한번 그 스노우볼을 굴리듯이 이게 계속해서 유즈 케이스들이 만들어지면 한 명의 실무자의 어떤 그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멘토가 계속 쌓여가고 쌓인 멘토들이 또 사내에서 유즈 케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즈 케이스가 사내에 전파됨으로써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형태로 이제 그 스노우볼이 커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저도 서치를 하다 보니까 RPA와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긴 하는데 RDA라는 개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RDA에서는 개인 단위 업무들을 이제 자동화한다라는 개념인데, RDA를 한다는 관점, 개인 단위 업무를 자동화하는 관점에서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크게 넓게 보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대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와서 자동화해주는 게 방법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현실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내 업무를 자동화해주기 위해서 회사에 어떤 뭐 이런 기술자가 와가지고 나의 업무를 자동화해준다는 건 사실 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대단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업무를 기술자분들이 와서 자동화해주는 게 이제 RPA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식은 이제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파워 오토메이트나 UiPath 같은 이런 SaaS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개인이 이제 프로그램을 모르더라도 자동화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워 오토메이트나 UiPath 같은 걸 워낙 잘 쓰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굳이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동화하는 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앞서서 보여드린 대로 파이썬 코드를 만들던 VBA 코드를 만들어서 자동화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작성된 알고리즘을 매번 실행하게 만드는 게 맞고, 요거 같은 경우도 사람이 직접 실행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시점이 되면 특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그 알고리즘이 실행되게 만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금 제안드리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저 유즈 케이스를 만들 때 과업이 선정되잖아요. 제가 아까 유즈 케이스에서도 계속 시간으로 계속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과거의 원래 기존의 방식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여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변화한 방식으로는 시간이 얼마큼 줄었는지가 저는 첫 번째 주요한 측정 KPI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결국은 더 나가면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어떤 그 시간당 비용으로 산정해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얼만큼의 그 비용이 세이브 됐는지도 사실 확인하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저희는 이제 바라보기를 많이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 볼 수 있는 건 이제 HRD 관점에서 그 이외에도 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최초의 생성형 AI 교육을 리터러시부터 시작해서 몇 명이 시행했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끝에 유즈 케이스까지 만들어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보면 교육 전체 인원에서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낸 데까지의 가는 성공률이라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이건 이제 교육의 어떤 성과의 또 다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기업의 교육을 제공해드리는 관점에서 공유는 드리지 않지만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내부적으로 실제로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내는데 얼만큼 성공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트래킹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핸즈온 세션을 기준으로 10명의 핸즈온 세션에 참여를 하시면 거의 60% 이상의 수준으로는 참여자들이 다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내도록 저희가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포 애프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실무자들의 그냥 그 판단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막 옆에 붙어가지고 초 단위로 이제 타이머를 가지고 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시간이 보통 소요되는지, 그리고 이제 유즈 케이스가 만들어지면 실제로 한번 측정을 본인이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실무자들의 응답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실무자들의 응답을 얼마큼 믿을 수 있냐고 챌린지 하시면 물론 이게 오차가 있으실 수 있고 당연히 100% 정확하지 않다라는 건 저도 인지하고 있지만,
그거 이외에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을 측정한다는 건 오히려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미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요게 쌓이다 보면 결국은 이걸 기반으로 당연히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차피 가질 수도 없고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지만 어떤 양상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쌓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 교육에 반영될 수도 있고 다른 회사에 제안할 수도 있는 그 어떤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리터러시 교육이나 저희 원데이 교육 하면 참여해 보시면 제가 요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모든 사례들은 GPTS를 활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보안 이슈가 없는 형태로 지금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이유는 그 GPT에다 바로 어떤 기업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가공하거나 취합하거나 등등에 하는 것을 이제 그 각 개별 실무자의 노트북에서 그냥 돌아갈 수 있는 VBA 코드나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서 이 코드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안 이슈 없이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GPT에 바로 올려야 되는 작업이라고 하면 기업의 사례들로 중심으로 보면은 기업들이 이제 그 경우에는 아무래도 GPT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 버전으로만 이제 실무자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서 좀 보안성의 문제를 없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트렌드로 보면은 국내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그 GPT라는 것들을 그냥 믿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하는 방향을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주요 대기업이 아니면은 이런 자체적인 것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방안들을 찾는데 많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T 엔터프라이즈를 구매하시거나 MS 코파일럿을 이용하시는 곳들도 있고요. 이제 그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포텐스닷이라고 하는 저희가 제공드리는 자체적인 LLM을 이용하시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 그 멘토가 됐냐라고까지는 트래킹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됐고요. 당연히 요거는 그 기존에 많이 해오시던 사내 강사에 대한 고민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사내 강사로 전향될 수 있냐고 하면은 그건 이제 또 기존의 사내 강사를 고민하신 거와 똑같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나 보상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뚜렷한 답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어쨌거나 이제 잠재적으로 멘토가 될 수 있는 대상 풀이 사내적으로 늘어날 거고 이분들 중에 당연히 이 풀이 10명, 20명, 30명 쌓이면 그 중에 이제 일부는 또 멘토로 참여해 주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그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이제 개념을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우리가 멘토가 막 수십 명, 수백 명 있어야 되는 상태는 아닐 테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인 업무에도 이제 창의적으로 사용할까요를 물어보시면 저는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희가 이 부분은 아직 트래킹을 못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분들은 강력한 성공의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 저런 것도 할 수 있겠다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요구되는 스킬도 이미 많이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분보다는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 생성형 AI, 그러니까 챗GPT에다 직접 모든 데이터를 올려서 이걸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있고 그게 아니고 이 데이터들을 엑셀에서 처리하거나 어쨌거나 내 컴퓨터 안에서 처리하도록 만드는데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이 코드가 컴퓨터 안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이제 이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안성에 문제 없이 이것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제공드리는 교육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1시간 정도 진행했는데 업무 시간 중에 다 바쁘실 텐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상담 필요하시면 혹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